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하게 가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되는 분들이 가을 탈모 있으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꼭 하셔야 될 게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 일 끝나고 집에 가시면 머리 감는 거, 그다음에 머리 감기 전에 빗질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머리를 감아야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감는 거 말씀하셨는데 머리 감고 바로 난 그 머리에 물기가요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머리를 감은 즉시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에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소화불량부터 비만, 우울증, 심하면 암까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1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목요일 아침 모닝픽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가을 모기 주의보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주 심각합니다. 그 한 마리가 앵앵거리는데. 아직도 못 잡으신 거예요? 그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근데 사실 올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모기들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가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기는 절기도 거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난 지 한 20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염과 폭우 때문에 모기가 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보통 모기 같은 경우에 기온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모기 기온이 한 30도에서 2주 정도 모기는 산다고 하고요. 36도를 넘으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설령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닷새 정도만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비도 많이 내리니까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웅덩이인데 웅덩이가 다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초가을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밤에 에어컨 안 켜고 주무실 수 있는 날씨가 됐잖아요. 문 열어놓고 자니까. 날씨도 좀 건조해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역시 여전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난 6일 그래서 모기 활동 지수가 50.5다. 그래서 모기 예보 단계를 지금 발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보 단계 3단계인 주의에 진입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단계는 앞서 한 마리 앵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에서 모기를 하루에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마리만 보셨다고 했는데 한 마리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기후 변화로 여름 모기가 아니고 가을 모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가을 모기 안 물리도록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가을 모기는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겨울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11월 하순까지 모기 출몰이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모기 한 마리 이렇게 2마리 돌아다니는 거냐,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이런 불편을 넘어서 모기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기는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 같은 각종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이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모기가 계속 전염병을 옮기거나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감시 방제 중장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기가, 요즘 모기들은 또 편식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 어린애를 물어요.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 걸 피를 가져가. 그래도 가장 좀 덜 물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피가 왜 어떻길래 모기도 가리나? 모기도 가리나? 자, 모기 물리지 않도록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입니다. 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여기에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더 강화됐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적용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지금 막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 청년, 서민층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우회 수단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담보 제공을 한 대가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해서 비교적 문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규제안 발표 직후인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저축은행권에 접수된 차 담보 대출이 급증을 했는데요. 한 27,300건을 넘어섰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차량 대출하고 이러는 거는 차량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차량이 없는 분들은 대법치로 몰려간다면서요. 대부업체 대출도 쉽지 않은데요. 네.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금리를 한 15% 이상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627 대책 시행 이후에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3,800건 정도가 됐는데요. 7,200건으로 8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인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승인율이 16.5%에서 12.8%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신용자들이 많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는 과정에서 승인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용자의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추세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이제 대부업기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괜찮은 사람들도 요즘에 대출이 막히니까 대부업체들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도 높고 이러면서 그렇죠.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서민들이 불법 사기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것도 또 과제네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기준치 5,680배 초과입니다. 야, 대체 뭐해서 기준치에 5,680배나 초과한 거죠? 관세청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과 어린이 제품 145종을 분석했는데요. 아동용 섬유 제품,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 110종 가운데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장신구 등에서는 카드뮴 기준치가 최대 5,680배가 초과돼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네네. 중금속이기도 하고요. 이런 발암물질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서 검출이 됐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야. 또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포탈라이트계 가소제가 또 연필 가방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한두 배도 아니고 이게 무슨 400, 400배, 5,600. 야, 이거 어린이 제품에서 이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건강식품에서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건강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특히 뭐 근육 강화제다, 뭐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성기능 개선제다 이런 네.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요.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육 강화를 포방하는 식품 35종 가운데 17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차단한 성분으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하고 타달아필이 다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흔히 쌈스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물질은 근육 강화제로 홍보를 하지만 심장 마비하고 뇌졸중,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타달아필이라고 하는 물질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도록 요청을 하고요. 통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물품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또 관세청 누리집에 이번에 적발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서 올려놨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근육 강화제 뭐 도움된다고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혹시 불안하시면 이 누리집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관세청 누리집 여기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해외 직구 상품 이게 저 안전성부터 꼭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번째 모닝픽 2분 만에 병원 도착입니다. 네, 어떤 소식이에요? 2분 만에 병원 도착? 지금 2분 만에 병원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병원 바로 옆집인가? 그러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 경련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은 3살 아이가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단 2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지난달 16일 오전이었는데요. 광명지구대 소속 김형중 경위와 김용신 경사가 광명역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상등을 켠 채 달리는 흰색 SUV 차량을 발견을 했는데요. 차량 안에서 크게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뭔가 위급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직감한 두 경찰관이 순찰차로 이 차량을 따라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SUV 차량이 도로변에 멈추더니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이 순찰차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기저귀만 찬 상태로 축 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순찰차로 다가와서 아이가 열경련으로 의식이 없다 이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 가던 길에 경찰차를 만났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군요. 예, 맞습니다. 이 경찰이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여성과 아이를 순찰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거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가 차가 많이 막히는 도로였다 그래요. 근데 단 2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리가 2km였대요. 근데 차 막힐 때 2km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네. 모세의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경찰차가 비상등 경광등을 켠 채로 계속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예.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데 차량들이 옆으로 쫙쫙 비켜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단 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이제 병원에 바로 입원 조치했고요. 응급 치료를 받고 아이는 무사히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다급하고 눈물이 나서 어쩔 바를 모르던 때 순찰차가 지나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에 데려다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를 구한 김형중 경위, 김용신 경사. 제가 이름을 2번이나 불러드렸잖아요. 이 두 경찰은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아이고 두 분 경찰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키워드는 안개와 일교차입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은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낮에는 더워지지만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낍니다. 이후 차차 거치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중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출발한 곳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전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가 30도, 광주가 31도로 낮에는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얇은 외투 하나 챙기셨다가 한낮에는 잠시 벗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전국에 내리는 양이 꽤 많겠고요. 비가 종일 내리는 토요일에는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이면 비가 모두 그치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1년 중 밀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진다는 시기인 백중사리가 오늘까지 이어지니까요. 해안가 저질의 침수나 역류로 인한 피해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인 2025 젊은 국악 단장에서 최종 선정된 소리꾼 강나현과 현악 트리오 트리거가 오는 9월 19일과 26일에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젊은 국악 단장은 전통예술 기반의 청년 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 젊고 역동적인 국악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서울 남산국악당은 젊은 국악단장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청년 예술가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심화,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며 올해 선정된 두 팀의 무대는 전통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2025 경북 무형유산대전이 열렸습니다. 오는 13일까지 깊은 울림, 장인의 시간을 주제로 국가 및 경북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대표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데요. 전시장에는 전통장, 공시장, 석장 등 24개 분야의 전통기술 작품 7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관람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개막한 제29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무주군 일원에서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환경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 주제가 체험, 반딧불이 신비 탐사, 1박 2일 생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바가지 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산무 축제를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강 챙기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합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구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자, 건강 리모델링 오늘 주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무병장수의 적, 장독소를 막아라. 네, 무병장수,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근데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된다. 네. 장독소를 밖으로 밀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장 건강하십니까? 아, 건강하죠. 제가 또 장씨답게. 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장 하나는 뭐 시원합니다. 네. 장 하나. 장 하나니까. 희경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변비가 좀 심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행복한 아침하고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좀 대입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진짜.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장, 독소 이런 얘기하면 장에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무병장수의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무서운데요, 선생님? 그렇죠. 제가 왜 장이 무병장수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 몸은 몇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숫자로 약간 한 1조? 1조 너무 많아? 조까지 간다고? 조까지는 안 갈 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1조 정도. 1조. 아유, 엄청 많아도 조까지 간다고? 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네. 정답은요. 한 대략 6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0조? 정말 많죠. 자, 그러면 이렇게 6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가장 빨리 늙는, 가장 먼저 노화하는 기간은 어딜까요? 아, 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죠. 눈이에요, 눈. 아, 그래요? 오. 바로 노화 오더라고요. 안 보이기 네. 시작하고. 네. 눈도 있는데 관절도 있는 것 같아요. 관절. 관절도 웬만하면은 딱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니까 뇌? 네. 다들 좀 많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저희 환자분들한테 드릴 때도 보통은 이제 뇌나 눈 아니면 이제 관절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은요, 점막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세포의 턴오버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턴오버가 한다는 건 그만큼 노화하기가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눈이나 뇌 같은 데가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으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몸의 전체 움직이는 중심이 되니까 아, 이게 제일 많이 과로하고 있고 피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자는 동안에는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내 몸의 가장 가혹한 노동을 견디고 있는 건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게요. 끊임없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쓰고 남은 내 몸의 나쁜 찌꺼기들은 빠르게 배출해서 내 몸에서의 이런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어쩌면 평생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방치를 했을 때 급속하게 노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장 건강이 나빠지고 장 독소가 쌓이면서 노폐물이 제거가 되지 않아 기능을 못하면 단순히 빨리 늙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많은 질병이나 질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병장수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자, 내가 이런 질환이나 질병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몸을 만들려면 장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그만큼 장독소 배출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장독소라는 게요. 혹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쁜 건 알겠는데 가끔씩 우리 배에 좀 수상한 가스들이 차잖아요. 기분 나쁘고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을 장독소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장독소가 뭐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이제 소화를 시키고 또 그 영양분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화가 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장내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 장내에 있는 그 음식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독소가 바로 장독소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건강한 장은 유익균이 한 85% 정도, 또 유해균이 한 15% 정도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이 건강한 장내 세균의 이 비율이 깨지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장독소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요. 장 독소가 이 장내에 이 점막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장 점막을 손상을 시켜서 이런 독소들, 아까 말씀드린 장 독소들이 이 장 점막을 통과해서 이 혈액을 타고서 전신에 돌면서 전신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 독소 배출이 안 되면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아, 지금은 내가 신호가 올 때가 아닌데 지금 신호가 오면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신호가 와서 정말 곤혹스러웠던 적 없으셨어요? 아, 차 안에서 운전하는데 차 막히면 미치는데 네. 이런 경험 있으실 거고 저는 또 등산 가서 산 꼭대기 올라. 어머 어떻게 아,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참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생방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 와. 장염이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는데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는 의미로 노래 틀자마자 막 화장실 가고 아찔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일상생활 괴로워. 중에 이런 경험들 네. 다들 한두 번씩 있으실 텐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 호주에 있는 27살의 모델 앨리스 크로포드의 이 어떤 상태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네. 보시죠. 이게 같은 네. 사람 배라고요? 동일인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하얘졌어요. 완전히 아, 다른 사람 같은데. 같은 사람 배가 맞는데 어머. 야. 자, 이렇게 변화된 이유 뭐 때문일까요? 이거 저건- 살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건 다이어트를 임신이죠. 하신 예, 건가?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여성분이시니까. 근데 네. 이분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배에 가스가 찼을 때 모습을 어머머머머머머. 사진으로 엄청 저렇게나 심하구나. 심하게 가스가 많이 찰 수 있으니까 복통이나 복부팽만 가스 배출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죠.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 또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은 대부분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질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장 독소 배출도 원만해지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내 신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현대인들 굉장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흔합니다. 그래서 네. 외래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보통 한 20% 정도, 전국의 20% 정도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에는 한 5에서 한 19%, 여성은 14에서 24%로 여성들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발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이 또 환절기잖아요. 근데 환절기 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독소하고 면역력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럼요. 장 독소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면역력이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장은 우리가 소화기관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일종의 면역기관이기도 해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거의 70%가량이 장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장 점막 얘기했잖아요. 장의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는 점막은 빠르게 턴오버가 되면서 오래돼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막세포들은 빠져나가면서 배출이 대변과 함께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이 대체하면서 그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대장이 너무 노화하고 독소가 쌓이면서 제대로 배출이 되지 못해서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오래된 세포들이 바깥으로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안 그래도 독소들이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유해균의 먹이들이 더 많아지면서 독소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런 독소는 그냥 가만히 머물고만 있는 게 아니죠. 장 안으로 다시 흡수가 돼서 우리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사실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도 굉장히 잘 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 저하가 이어지면요, 심지어는 암까지도 부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을 노리는 질환이 바로 대표적인 게 암이 되겠죠. 이 대장암이 물론 많이 생기겠지만 대장암뿐만 아니라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나 췌장암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자궁암이나 전립선암 발생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바로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WHO에서는 각국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의 순위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슬로바키아나 헝가리를 제치고 1위를 했거든요. 10만 명당 45명이나 이 암이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으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됐는데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장 건강은 이래서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잘 지켜야 되겠다 싶고 또 우리 노화 정도에서 장이 가장 빨리 노화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이 노화가 되면 우리 신체도 노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 속에 있는 이 유해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면요. 세포를 훼손시켜서 장이 노화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전체 신체의 노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슬프고 무서워요. 근데 어떤 행동들이 이 장의 노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것이 장의 노화를 일으키는지 여기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식습관, 변비,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자, 먼저 식습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식습관 딱 들어도 정말 장의 노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빵 같은 그런 밀가루 음식에 들어있는 글루텐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손상을 시키고요. 장 틈을 벌어지게 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즐겨서 드시는 그런 음료수, 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도 좋지만 유해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먹잇감이 되어서 장내 유익균들을 빠르게 증식시키는데요. 또 우리 현대인들 고질적인 게 또 변비죠. 변비. 앉아서만 전체적으로 신체 활동이 전부 다 앉아서 있는 거에 좀 집중됐다 보니까 변비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장 속에 있는 이물질, 독소 그리고 유해균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이런 것들 역시 장의 노화에 촉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수면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 독소가 없고 장이 건강하면 우리 노화를 늦추고 장수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된 좀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연구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도심에 많이 사시잖아요. 이런 도심에 사는 성인과 장수마을로 꼽히고 있는 뭐 담양이나 구례나 순창 이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대변을 한번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장수마을 거주자의 대변 내 독소 함량이 도심에서 거주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았고요.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건강한 어린아이 정도 수준이었다. 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도로요?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지고 계신 우와.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 농촌의 건강 장수마을과 똑같이 이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장수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미생물이 건강한 유익균의 비율이 그 도심지보다는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유해균 같은 경우는 더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거주자들에 비해서 유해균은 장수마을 거주자에겐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았고 도시마을 거주자들이 훨씬 더 많이 좀 발견이 됐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내가 장수를 하려면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아까 변비 때문에 장이 노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장 독소가 변비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장독소가 변비를 부르고 변비는 더 많은 장독소를 부르니까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독소로 인해서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장이 하는 제일 큰 운동 중에 하나가 연동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쭉쭉 쥐어 짜내면서 대변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장은 음식물을 흡수하지만 대장은 보통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배출이 되지 못하고 대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수분을 계속 흡수해서 변이 작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배출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변비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정말 배변 활동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젊을 때는요. 많이 먹어도 대부분 쾌변 잘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근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조금 쾌변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들 3분 중에 1명이 변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근육의 힘 자체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 근육도 좀 약해지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이 좀 누워 계시기도 하고 활동량 자체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층의 변비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변비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데 고령층의 변비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만 해서 그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힘을 줘야 되고 대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만큼 근육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변비를 그저 가볍게만 볼 게 아닌 부분이요. 심하면 장폐색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비가 만성화되어서 이 대변이 너무 장내를 너무 막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장폐색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 수술적인 절제를 통해서 장을 잘라내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배설되지 못한 이 변의 독소가 이 장벽을 통해서 혈관 내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뭐 피부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두통이라든지 피부 발진 등을 일으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으로까지 진전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 이런 가을철이죠. 이런 시기에 또 변비가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변비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분들은 화장실에 이제 변기에 앉아 있어도 웬만해서는 쾌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변기 위에 패드를 밟고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변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한 아침에 또 정말 성격 좋은 쾌남 박민욱 선생님. 아, 네. 네. 어떤 자세가 자, 제가 쾌변에 그러면- 좋은지 말로만 해주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굳이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럼요. 제가 다 준비했죠. 아니, 말로만 쾌변 듣고 자세를 싶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여주신다고요? 네, 이제 집에 있는 양변기 이렇게 앉으시면은 네. 이런 자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반듯하게 펴서 배변 활동을 하시면은 이장 안쪽에 치골 직장근 쪽이 긴장감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상체를 좀 숙여 주셔야 되는데 스마트폰 본다고 이렇게 쭈그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허리는 살짝 펴주되 등이 살짝 말릴 정도로 해서 이 상체와 무릎 사이의 각도가 35도 정도 각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수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동작만으로도 이 각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텐데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런 발받침대 요즘 많이 팔거든요. 네. 요거 이제 변기 앞에 설치해 두시고 또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배 안쪽으로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35도 정도라고 각도를 이해하시고 힘을 주시면 이 치골 직장근이 갑자기 쫙 늘어나면서 굉장히 쉽게 쾌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겠죠? 네. 꿀팁이에요. 고맙습니다. 꿀팁이에요. 근데 이 자세를 하면은 왜 쾌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자세가 뭔가
복압이 잘 전달되고 뭐 그런 자세가 형성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복압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지만 이 안쪽에 있는 직장을 좀 이완시켜주는 작용이 되면서 꽉 뭉쳐있던 배변 이제 활동들이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아, 네. 보기만 해도 시원했어요. 그런 게 네. 맞습니다. 집에서 각자 다 한 번씩 해보는 걸로 네. 네, 하겠고요. 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습관들이 장 독소와 연관이 되는지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선생님. 네, 장 독소 OX 퀴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독소 배출을 위해 채소와 과일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 아, 이거 바로 X지. 맞으면 O, 무조건이지. 틀리면 X 들어주세요. 무조건 붙으면 X인데 근데 아니, 먹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아이, 한데요. 무조건은 식이섬유. 무조건 붙으면 무조건 X야. 아니, 무조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식이섬유. 이거 채소를 많이 먹어야 쑥 쾌변을 본다고요. 정답은요? 정답 X입니다. 아, 이제 역시 안 너무 하고 무조건 네. 있으면 X. 맞아요. 사실 제가 진짜 함정을 파놨거든요. 그 무조건 하나를 맞추셨어요.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과일이나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배변의 양을 늘려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서 대부분은 장 내 환경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함정은 무조건이죠. 사실 거의 무조건 좋은 건 없거든요. 일부의 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아까 얘기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식이섬유는 오히려 장 내에 가스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복부 불편감이나 아니면 설사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본인 개개인의 그 증상과 또 장내 환경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피해야 되는 뭐 과일이나 채소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장과 대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이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되어서 이 액체와 가스를 만들어서 장 질환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포드맵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포드맵?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런 포드맵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과, 배, 수박, 그리고 또 양파,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다고 많이 좀 우리 몸에 되게 좋다고 알려졌던 그런 네. 음식들이 약간 뜻밖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장 건강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좀 내가 평소에 좀 장이 좀 예민하고 장 건강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음식을 피하고요. 좀 더 이 장에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뭐 딸기, 바나나, 그다음에 오렌지, 시금치, 감자 등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장 건강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요즘에 뭐 매운 음식 되게 열풍이잖아요. 매운 또 떡볶이, 또 마라탕. 합쳐가지고 그죠? 마라떡볶이. 마라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근데 맵다는 게 우리 생각하는 그런 고춧가루나 고추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캡사이신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굉장히 위험성을 높이고요. 또 복통이라든지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 또 탄산 음료나 뭐 카페인, 또 술 이런 음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도 좀 선선하니 밤 되면은 아마 야식으로 치킨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을 텐데 자 이렇게 튀긴 고기류의 음식이 우리 장 건강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튀긴 고기류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섭취도 물론 많아지지만 간에서의 이 담즙산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대장 세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이 지질 덩어리가 장벽을 자극하면서 장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 장액질이 많이 나오면서 설사 증상을 오히려 또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밤에 치킨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맛있는 거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떡볶이, 치킨, 맥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장 독소 OX 퀴즈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방귀를 자주 끼면 장 건강이 나쁜 것이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아니 이거는 나쁜 가스가 차면 안 되니까 자꾸 내보내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배출을 해야 하니까. 저는 옵니다. 우리가 그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이랑 있다가 한 명이 계속 방구를 끼면 너 뭐 문제 있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 안 그러면 좋냐고. 그냥 한두 번 끼는 건 이해하겠는데 너무 자주 끼면 이거는 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끼면 안 좋아요. 자주니까 저도 자주다,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오늘 부사에 되게 민감하시네요. 정답은 맞췄다. 그래요.
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루 평균 방귀를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낀다고 해요. 용량은 얼마나 되냐면 한 500에서 1500cc 정도까지가 정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런데 측정하지? 이것보다 너무 자주 낀다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장내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라는 거거든요.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정상인들보다 5배까지도 많이 낀다고 해요. 장내에 가스가 많이 찬다는 건 대부분은 장내에 유해균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유해균이 많으면서 독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장내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냄새가 나한테도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독할 때가 있거든요. 화생방 같을 때 이렇게 독한 방귀는 혹시 어떻게 독할수록 더 몸에 안 좋은 건지 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네, 거예요? 안 좋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절대 나면 안 되는 그런 냄새 중에 하나겠죠.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장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바로 이런 독한 방귀인데 장내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냄새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또 그리고 또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외래 오셔서 뭐 토끼똥 같아요, 염소똥 같아요 요즘에. 아니면은 변이 요즘 너무 무른 변으로 나와요. 막 줄줄 완전히 물설사는 아니지만 무른 변 나와요 하는 것들도 역시 장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 그런 신호. 특히 유해균이 많다고 하는 신호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장 건강을 위한 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자, 쾌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혜경 씨랑 예인 씨 좀 나와보세요. 좋아요. 여성분들이 또 변비가 주로 많이 변비가 있어요. 많아요, 여성분들이. 자, 우리 매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편안하게 누워보시죠. 누워요? 누워요? 네. 눕는 거 좋아해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허리를 얼마든지. 반듯하게 반드시 편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 첫 번째는 풍선 운동이거든요. 자, 배를 풍선처럼 부풀릴 건데 여러분 복식 호흡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홀쭉하게 후. 자, 이때 손을 양쪽 손을 단전 위에 올려주시는데 배꼽 아래 3cm 정도 여기가 단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단전에 손을 올리고 쭉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손을 아래쪽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3초 동안 들이쉬면서 배를 쪽 아래쪽으로 조금 쓸어 내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후 5초 동안 내쉬면서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손을 올리면서 등 쪽으로 쭉 배를 압박해 주는 거죠. 다시 오네요. 네. 들이마시면서 3초 동안 쭉 손을 내려주시고 다시 후 내쉬면서 쭉 손을 올리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장이 좀 자극이 되시나요? 네. 자, 이런 예인 씨 방식으로 신호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잠깐 갔다 와도 돼요? 네, 벌써 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3초, 5초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집에서 한 5분 정도 이 운동을 해주시면 상당히 장에 적응이 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리 감싸기 운동인데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쭉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다리를 양쪽 손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끌어당기면서 시선은 발끝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올려주시면 네, 이 골반 안쪽에 있는 허벅지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이완이 되는데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쭉 이완됐다는 느낌이 들면은 반대쪽도 시원해라, 해주시고. 진짜. 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총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운동은 이제 뒤집어서 엎드려 주세요. 자, 엎드리는데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은 양쪽 가슴 옆쪽으로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네. 자, 코브라 자세 운동을 할 건데요. 코브라 운동 아시죠? 요가에서 많이 하는데 쭉 밀어 올리면서 한번 상체를 세워볼까요? 팔꿈치를 완전히 펴실 수 있다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시선은 하늘 방향으로 바라봐 주세요. 시원해.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허리와 복부 쪽이 이완됐다는 생각이 들면은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너무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팔꿈치까지만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좀 유연하시다면은 쭉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시선은 하늘 방향 쪽으로 해주시고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선생님. 선생님 이번엔 진짜예요. 네. 그럼 이제 오나요? 네, 이번엔 고맙습니다. 진짜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예인 씨 너무 좋아요.
이거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럴 때 이 운동을 좀 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군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몸을 어. 좀 이렇게 늘려주고 펴줘야 어. 이게 소화에도 도움을 좀 주는 것 그러네. 같습니다. 야. 우리가 운동하고 굶고 이래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장 독소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장 독소가 지방 세포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시각적 예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노란 슬라임이 지방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슬이 바로 장 독소입니다. 자,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였던 장 독소가 지방 세포랑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저렇게 독소가 지방 세포에 끈끈하게 잘 달라붙게 되거든요. 자, 만지면 만질수록 오히려 더 끈끈해지죠. 오히려 저 배출을 되지 않게 꽉 잡아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고요. 염증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까지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기 전에 먼저 문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박수빈, 나이는 53세고요. 일단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었고 수면 시간은 7시간. 특이한 건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 위염, 변비가 있었네요. 이게 문진표 보니까 당류,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식습관들 때문에 뭔가 소화도 안 되고 급격하게 살찌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이 소화 효소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노화로 인해서 우리 소화 효소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네. 탄수화물 소화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또 이 빵에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불용성 단백질인 이 글루텐 이런 것들이 또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소화 효소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내 환경이 망가지고 또 장독소 많이 생기게 되고 장독소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의 한 헬스장.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운동 중인 사람들. 이들 사이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장 건강 지키고 체중 감량에도 성공한 주인공이 있답니다. 선생님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실까요? 아, 이분이요? 잘 알죠.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인데. 저쪽에 계신데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자신만의 비법으로 가꾼 건강미 넘치는 탄탄한 몸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박수빈 씨 맞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건강과 젊음을 되찾은 박수빈입니다. 박수빈 씨, 반갑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수빈 씨. 이분 진짜 50대 맞으세요? 아, 당연하죠. 다 큰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이 아이가 저희 막내 아들이에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자 전속 트레이너입니다. 늘씬한 몸매의 수빈 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데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아들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속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간다 해서 10kg 가까이 살이 찌셔가지고 단순히 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위장 건강도 좀 걱정이 돼서 제가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불량과 함께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게 된 수빈 씨. 예전엔 소화를 못 시킨다거나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50대가 접어들면서 확 변하더라고요. 과연 그녀의 건강을 망가뜨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과거 생활 습관부터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습관. 젊었을 때는 면 종류나 디저트를 엄청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절반도 못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제일 심한 건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서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배야? 50대에 접어들며 잦아진 소화불량. 이는 곧 장 건강 악화로 이어지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데요. 개운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답답해. 그로 인해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위염이랑 변비로 고생한 적이 언제 있나 싶었을 정도로 지금은 장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장 건강을 되찾은 이후 모델로도 활약 중인 수빈 씨.
인생 2막을 시작하게 해준 건강관리 비법은 무엇일까요? 고생했어. 아들, 빵집이 생겼길래 맛좀 보려고 사왔는데 먹어보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빵 냄새의 유혹에 넘어가고만 모양입니다. 이게 조금이야? 얼마 안 돼. 몇 개만 먹으면 되잖아. 아들, 한 입 먹어봐. 맛있어. 잔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빵 한 조각으로 아들의 입을 막아보는 수빈 씨. 일단 한번 맛보니 아들도 수빈 씨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의 다짐과는 달리 어느새 하나둘 사라지는 빵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예전처럼 위장 건강이 안 좋았으면 제가 못 드시게 해줄 텐데 지금은 저보다 소화도 잘 되시고 체중 유지도 잘 하셔가지고 따로 말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비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비법이 뭐야? 궁금해? 드디어 공개되는 수빈 씨만의 장 건강 관리 비법.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캡슐레이션 효소야.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은 게 몸속 체내 효소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캡슐레이션 효소를 먹으니까 장功能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서 영양소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아들도 한번 먹어봐. 젊었을 때부터 몸 챙겨야지. 아들과 함께 챙기는 장 건강. 덕분에 아들의 하루도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수빈 씨.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맛있는 점심 좀 해주려고요. 장 건강 지키고 체중 감량에 성공한 수빈 씨가 선택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각종 채소와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닭볶음탕이네요. 이렇게 다이어트식 안 하시고 일반식 드셔도 돼요? 닭가슴살이나 샐러드 먹으면 허기만 지고 폭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끼를 먹어도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 관리 잘하면 되잖아요. 먹음직스러운 닭볶음탕과 갓 지은 밥까지 순식간에 정성 가득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잠시 후 수빈 안녕. 너 온다고 해서 밥 차려놨어. 배고프지? 어쩐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 얼른 막 한다. 들어가자. 배가 너무 고파. 배고파. 와, 맛있겠다. 뭐야? 닭볶음탕이다. 닭볶음탕이야. 다리 한번 먹어봐. 맛있는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나 밥도 완전히 건강식. 진짜 맛있다. 근데 너 이거 나온다고 일부러 만든 거야? 나 매콤한 거 땡길 때 한 번씩 해먹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수빈 씨. 매콤한 소스가 입맛을 자극해 자연스레 젓가락이 바빠지는데요. 하지만 초반과 달리 친구는 점점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못 먹어? 야, 내가 고민 있다 그랬잖아.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식사량이 줄잖아. 그래서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막 먹었더니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거 막 팔, 뚝살, 뱃살 이거 어쩔 거냐고 이거. 나도 한동안 딱 너 같았잖아. 소화도 안 되고 먹어도 가스가 차고 특히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을 못 가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잖아. 근데 넌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도움받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 들어 소화불량과 체중 증가로 고민하는 친구를 위해 수빈 씨가 나섰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캡슐레이션 효소라는 건데 이걸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내가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이거 먹은 뒤로 살이 안 찌더라. 그게 진짜 가능해? 내가 찾아봤는데 캡슐레이션 효소는 보호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보호막 속에 있는 발효 성분들이 장까지 잘 전달된대. 그래서 소화나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자, 너도 한번 먹어봐. 그럼 나도 도움 좀 받아볼까? 소화 걱정 없이 잘 먹으면서 체중 유지 중인 수빈 씨의 비법. 친구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중 관리가 진짜 힘들다잖아. 근데 나는 친구를 잘 둬서 건강도 지키고 예쁘게 나이 들 수 있겠다. 고마워.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강 관리. 안팎을 채우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한 일상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위장 건강에 감량까지 그 장 건강에 감량까지 성공을 한 경우인데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비포 애프터 사진 이래요. 오, 야. 야, 환골 탈태가 이런 네. 건가요? 일단 분위기부터 바뀌었고 몸이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어도 이게 태가 달라졌어요. 어우. 그렇죠? 진짜 미스 코리아 같아요. 근데 똑같은 드레스 입고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갔겠지 드레스가. 안 들어갔나? 그럼요. 근데 저는 또 살을 빼보기도 해서 더 잘 아는데 뚱뚱했던 사람이 살을 빼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원래 날씬하셨던 체질인데 나중에 살이 쪄서 그 고생하셨던 분들은 살 빼는 게 더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감량을 하셨잖아요. 너무 대단하시고 자신감도 너무 멋져 보였어요. 진짜. 일단 이 자세부터가 달라졌어요. 어머, 이렇게 어머. 움츠려 맞아. 있다가 이렇게 맞아. 척 맞아. 피는 자세로.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뭐 소화불량에서 또 변비에서 벗어나고 체중 감량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바로 캡슐레이션 공법의 효소 덕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캡슐레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네, 이 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 유효 성분이 중간에 위산이나 이런 외부의 유해 환경에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종의 캡슐을 씌우는 공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1차적으로는 위를 거쳐서 소장을 통해서 소장까지 가야지만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는 강력하게 위산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강력한 위산이 뭐 나쁜 박테리아나 유해균 같은 것들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효 성분들을 변성하거나 손상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효소를 먹었을 때도 효소가 위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변성이 된다거나 손상이 돼서 손상된 채로 장에 도달하면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캡슐레이션 공법이 적용된 효소를 섭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산에 파괴되는 일이 없이 잘 보호된 효소가 장까지 온전히 잘 도착을 해서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소화도 잘 되고 또 장 건강도 도울 수 있는 거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위산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길래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을 다 소화해 버리는 거예요? 이 강력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우리가 네. 먹은 음식물들을 어떻게 분해하고 소화시키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영상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커에 담겨져 있는 식초를 pH2 수준의 위산이라고 가정을 하고 삶은 달걀 한번 넣어서 우리가 삶은 달걀 먹었을 때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강력한 위산을 띠고 있는 이 식초에 의해서 삶은 달걀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벌써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오, 와 신기하다. 네, 이 강력한 산성인 위산에 달걀 껍데기가 녹은 모습이에요. 어머머머머머. 자, 이처럼 위산에 의해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또 효소 같은 성분이 쉽게 저런 식으로 파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장까지 이런 효소를 안전하게 도달시킬 수 있는 이 공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가 어떻게 장까지 도달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과정을 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역시 예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실게요. 자, 하얀 선을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우리 위와 비슷한 산성 환경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밑이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와 같은 성분을 솜사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그냥 솜사탕을 한번 넣어볼게요. 캡슐레이션 공법이 없으면 강력한 위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성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파괴됐어요. 자,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도 강한 산성인 위산에 다 파괴가 되면 저렇게 장까지 도달을 못하고 효소를 섭취해도 그 기능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한 얼린 솜사탕을 한번 넣어볼게요. 캡슐레이션 효소는 위산에도 파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장까지 잘 도달해서 장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그럼 장까지 도달한 효소, 이 도달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일단은 위산에서 한번 파괴가 됐죠. 근데 장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담즙산에서 한 번 더 파괴가 되기 때문에 도달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캡슐레이션 공법을 이용했을 때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질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 자체도 26.3배나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뭐예요? 생체 이용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간 영양소나 이런 효소 같은 것들이 도달을 했어도 결국 흡수되면서 내 몸 안에서 이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분해도 잘 돼야 되고 흡수된 것이 생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는 장까지 잘 도달하는 것도 있지만 잘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잘 이용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장까지 잘 도달한 효소가 우리 몸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효소는 이 곡물을 발효시킨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데요. 자, 곡물은 이 발효 기질로서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결과로 바로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곡물을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효소의 효능이 뭐 천차만별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요즘에 뭐 고대 곡물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예, 특히 고대 곡물, 이 파로와 같은 이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이제 풍부한 그런 곡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장 건강과 또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파로는요, 소화는 물론이고 고지혈증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한 연구에서 6주 동안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이 파로를 첨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 지질은 물론이고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모두 한 11%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파로에 저항성 전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저항성 전분이 혈당도 관리하고 또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캡슐레이션 공법에 관한 연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캡슐레이션 공법 처리를 했을 경우에 온도라든지 산도라든지 이런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상당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존에 우리가 섭취하던 이제 천연 효소에 비해서 이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했을 때 이런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환경적인 불리한 스트레스 조건 안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서 점점 걱정인데 그러면 이 효소 분비량도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계속 무한대로 이렇게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데요. 이미 4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효소 그 분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80대가 되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30배나 감소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소화불량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것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이 소화효소가 줄어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좀 약간 보완해 보려고 소화효소를 드셨는데 이게 다 위에서 다 그냥 분해돼 버리고 전부 다 파괴돼 버리면 정말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잘 보호한 효소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가 장까지 잘 도달을 하면 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증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이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의 원료인 파로에는요,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일종의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높은 섬유질은 장내에 유익균들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중에서도 이 아라비노자일란 같은 경우는 단세지방산을 증가시키고 또 유해균을 감소시키는 기능으로도 유명해요.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런 식이섬유들을 유익균들이 먹게 되면 여기에서 발효를 시키면서 아주 짧은 사슬 형태의 지방산을 만들어내게 돼요.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유익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파로를 효소로 섭취했을 때 이 아라비노자일란의 시너지 작용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활성을 2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괴롭고 힘든 게 식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배고프면 뭘 먹게 되니까 포만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라비노자일란은요, 이 물을 흡착시키고 이 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서 좀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 포만감을 좀 많이 느껴지게 하고 또 식욕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이 렙틴 호르몬을 자극해서 음식 섭취량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고요. 또 아라비노자일란 이 농축액을 좀 넣은 죽은 그냥 일반 죽에 비해서 배고픔을 좀 감소시켰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대사증후군 환자들한테 이것을 섭취시켰을 때 식욕 촉진 호르몬은 좀 감소를 하고요. 또 이 대사 조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소화불량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을 봤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화불량에 시달렸었는데 캡슐레이션 공법 적용된 효소를 드시면서 소화불량도 해소되고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또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자, 이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이것도 영상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이 비커를 우리의 장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카스텔라를 양쪽에다 넣고 한쪽에는 소화가 잘 안 될 때 많은 분들이 드시는 탄산음료, 네, 다른 쪽에는 캡슐레이션 공법 효소를 넣고 4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탄산음료가 담겨져 있는 카스텔라 한번 살펴볼까요? 전혀 소화가 안 됐죠. 덩어리가 막 그대로 남아져 네, 있고 의외다. 네, 탄산음료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 음식물들이 잘 배출도 안 되니까 장 내에서 장 독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캡슐레이션 이 공법을 적용했던 효소, 네, 이게 들어간 쪽 완전히 분해가 됐죠. 자, 이렇게 효소의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것들이 위산에 의해서 파괴도 안 되고 장까지 잘 도달되니까 음식의 소화나 흡수가 잘 되는 모습을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살아서 장까지 잘 도달하는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 네. 앞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함께 먹어볼까요? 맛을 좀 볼게요. 저 이거 평소에도 너무 좋아해서. 맛있죠? 근데 이게 맛도 좋아서 맛있어요. 소화 안 되는 분들 먹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달달하니 아주 그냥 맞아. 딱 그 고구마 맛 나죠? 고구마 맛이에요, 고구마. 고구마 라떼 맛. 고구마 라떼 맛이 나서 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장 건강을 지키려면 그 장에 유해한 성분들도 억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캡슐레이션 공법의 효소가 원료가 되는 파로를 발효해서 만든 효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항염작용, 항산화작용이란 말 하잖아요. 유사하게 항바이오필름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장 안에서 살고 있는 유해균들, 뭐 예를 들면 살모넬라균이나 또는 헬리코박터 같은 균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얇은 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유해균들이 더 그만큼 득실득실 득세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파로 안에서는 이 항바이오필름, 그러니까 바이오필름의 형성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 내에서 유해균들은 빨리 사라지고 더 안 좋은 유해균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자, 인간의 장 상피 세포에다가 이 캡슐레이션 공법을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효소를 첨가한 음료를 이렇게 투여한 결과 항균, 항바이오필름의 작용의 활성이 향상되면서 유해균 형성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면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든 효소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캡슐레이션 효소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임산부분들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가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의약품을 복용 중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 뭐 유산균도 그렇고 이렇게 효소 같은 것도 그렇고 효소야 음식을 먹은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지만 유산균 드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네.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 유산균은 또 공복이나. 공복에 드시는 게 좋죠. 결국 이런 모든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위산에 의해서 내가 먹은 어떤 특정 영양 성분들이 파괴될까 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런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했다면 사실은 식사와 상관없이도 조금 더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시킬 수 있는 그래도 꽤 획기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한 가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하늘은 구름도 한 점 없이 파란 데다가 살에 닿는 공기는 찝찝하지 않고 시원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를 보이면서 가을다운 날씨인데요.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후 차차 거치면서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제주는 비가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면서 출발한 곳들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는데요.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2도, 대전과 대구가 30도, 광주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얇은 외투 하나 챙겨주셨다가 한낮에는 잠시 벗어두시면 좋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의 양이 꽤 많겠는데요. 이후 토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 늦더위도 잠시 주춤하겠고요. 일요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1년 중에 밀물의 수위가 가장 높다는 시기인 백중사리가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주변에 저지대 침수 주의하시고 역류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모기 얘기했지만 무더운 여름에 모기도 지쳐가지고 없다가 지금 아주 때 만난 거예요. 네. 모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기도 조심하시고요. 또 아침 저녁을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